우리 지난 시간에 절반 정도 해두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뒤로 미루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살짝 다시 들고 오고, 그래서 슬라이드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대충 요 부분 적당히 늘리고 줄이고 해야겠다 해갖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갖고, 그 뒤에 이제 최종 목표라고 해서 하나를 더 씌워 놓고 지금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쪽 파일 하나 이번 주 버전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것도 지난주 버전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들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제가 보통 1학년 수업들은 이제 지금 딱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매주 이제 예를 들면 수업 들으면서 본인이 느낀 점 있으면 적어봐라 해가지고 적는 칸을 마련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1학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창을 전혀 제공을 안 하는 것도 조금 요상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우리 지금 그 400명 톡방 보시면 대다수 인원들이 아무래도 인구수 비율상으로 1학년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일단은 그거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가 있고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데이터 코드라는 제목으로 이전 수업들, 여러분 작년에 배웠던 수업들에서 튀어나왔던 내용들 조금씩 정리를 해보고 있고, 오늘은 그거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 첫 시간, 그러니까 2주차 기본 조작할 때 살짝 등장했었던 클래스라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바 이제 쓰고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 여러분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할 법한 몇 가지 이슈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뒀고 스타트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이클립스 대충 다 켜져 있겠죠? 보시면 저 지금 막 돋보기가 뭐 마음에 안 드네요, 글자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하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아마 지금 TV랑 프로젝터에 떠 있는데 요 글씨 자체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젝터뿐만 아니라 여러분 노트북, 여러분 실습실 컴퓨터에서 보이는 글자가 너무 작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 방법을 짤막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순서 자체는 지금 .pdf 파일에 같이 적혀 있고, 지금은 프로젝터로는 저도 지금 아무래도 고쳐야 될 것 같으니까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클립스 켜셨다면 윈도우 메뉴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리퍼런시스라고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맨 밑에 있을 겁니다. 이 친구를 누르시면 이클립스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일반 골라주시고, 가장 위에 있는 생김새 골라주시고, 가장 위에 있는 색상이랑 글자체를 골라주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글자체 자체가 뭐 무슨 글자도 너무 작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직을 여시면 이제 가장 아래쪽에 텍스트 폰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메뉴에 프리퍼런시스 누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에딧 버튼을 누르시면 이 친구에 대한 글꼴이랑 크기를 바꾸시는 게 가능해요. 저는 요 콘솔라스라는 글자체를 쓰고, 아마 이거 맥에는 기본 글자체를 쓰시는 게 아마 제일 편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유긴 한데 일단 크기는 2배로 뻥튀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지정해 주시고, 여러분은 본인이 원하는 걸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OK, 적용 등등 누르시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java 파일 내용물이라든가 콘솔 탭에 나오는 출력 결과라든가 등등이 전부 다 저 글자체의 저 크기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짝 적용해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엔터 치고 그러면 이 정도로 커질 것 같아요. 어플라이 적용 닫기 하면 제가 굳이 여러분 돋보기를 켜지 않아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행했을 때 콘솔 탭에 나오는 글자들도 이렇게 커다랗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훌륭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나왔는지 기억납니까? 일단 제목은 데이터 코드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패키지로 해서 두 가지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데이터 코드였고,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코드 흐름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우리 작년에 배웠던 내용을 압축을 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뭐 한번 구경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 데이터 흐름,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미리 열심히 코드 짜두고 컨트롤 F11 누르든가 하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컨트롤 F11,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보통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 언제 뭐 하러 켜냐라고 물어보면, 왜 지금 이걸 실행하고 앉아있냐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우리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데이터 택배를 받기 위해서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은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고 있듯이 지금 이 핸드폰에 없는, 이 프로그램 안에 없는 새로운 데이터를 프로그램 바깥에서 가져오는 걸 먼저 해요. 새로운 메시지 있나 없나 등등.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랑 방금 가져온 데이터를 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메시지 여기는 3개 있어요 등등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계산한 새로운 데이터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켠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출력을 하는 게 마지막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실행 그 자체의 왜 실행하고 앉아있냐는 보통은 데이터 흐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적절한 수식을 적어가면서 지금 이 숫자 3을 어디다 담아야 되냐, 방금 전 뺄셈 결과를 어디다 담아야 되냐를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3을 담을 거냐 5를 담을 거냐를 정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걸 뺄셈을 지금 해야 되냐 아니면 곱셈을 해야 되냐, 값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등등 역시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은 수식을 적어가면서 는 수식을 포함한 다양한 수식들을 적어가면서 목표를 달성하게 돼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은 미리 선언을 적어서 도입해둔 각각의 이름들을 종종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부분을 일단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쩌면 그거보다 간단하면서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더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코드 흐름 쪽을 구경을 해보면,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가 실행해 봅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프로그램 실행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코드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문장 어떻게 적어 놓냐에 따라 그 적어 놓은 순서대로 실행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if문이라든가 while문을 적어둠으로써 어쩔 때는 실행되고 어쩔 때는 실행되지 않게 만들거나, 어쩔 때는 한 번, 어쩔 때는 여러 번, 어쩔 때는 0번 실행될 수도 있게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복잡한 코드 흐름도 얼마든지 구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적절한 문장들을 적게 될 거고, 아 그래서 이 if문 내용을 언제 반복해야 되지? 등등등을 지정하기 위해 여러분은 역시나 그 문장의 적절한 자리에 수식을 적으시게 될 거예요. 지금 보면 수식이 양쪽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단어 수식이. 그만큼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문장을 적게 될 거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그 문장 안에 어딘가에 지금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식을 아마도 적고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렇다 보니까 두 가지 흐름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전에 데이터 흐름 얘기할 때 가져와서 계산하고 출력한다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작업을 지금 말한 순서대로 진행해야지만 원활하게 우리 목표한 대로 데이터 흐름이 발생을 할 겁니다. 따라서 그 순서대로 각각의 코드 덩어리들이 실행되도록 우린 적절한 코드 흐름을 미리 적어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미리 예상을 하거나 계획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펴봤더니 우리 3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일단은 이 정도 합시다 하고 퇴근을 했던 상태예요. 자, 혹시 지금 시점에 궁금한 거 있습니까? 특별히 없으시면 오늘 내용으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 구경해 봤는데, 요 두 가지 흐름을 여러분이 구사하는 능력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한,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방안 하나를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자바 동네에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실습 저랑 같이 진행해 보고 후반부에 최종 목표를 직접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압축 파일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가 있는 그 w4_yesi.zip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적당히 뭐 바탕화면 같은 데 놔두는 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지금 제가 미리 제 이클립스를 써서 준비해 둔 자바 프로젝트가 들어있어요.
그 자바 프로젝트를 지금 여러분 컴퓨터, 여러분의 이클립스에다가 수입을 해서 임포트를 해서 여러분의 패키지 익스플로러에다가 담아가지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방법은 요 슬라이드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아마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pdf 파일 보면서 각자 진행하셔도 되고 지금 요 프로젝트에서는 저도 지금 임포트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압축을 여러분이 풀 필요는 없어요. 이클립스가 알아서 지가 풀어서 적절히 임포트를 해줄 겁니다. 따라서 이 압축 파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왼쪽 패키지 익스플로러를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임포트라고 있을 거예요. 뭔가 비행기가 착륙하는 듯한 느낌의 아이콘도 있을 겁니다. 임포트를 누르시면 뭐 수입하는 방법이 뭐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래밍 하고 있으니까 메뉴에 있는 제너럴 일반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자바 프로젝트를 여러분의 이클립스, 여러분의 워크스페이스에 추가하는 거니까 아카이브 파일, 압축 파일을 고르지 마시고 그 아래에 있는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워크스페이스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이제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 어떻게 임포트 할까요? 어디서 가져올까요? 우리는 지금 아카이브 파일, 압축 파일에 제가 만든 자바 프로젝트가 있고 그거를 임포트 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두 개 중에 아래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능숙한 솜씨로 찾아보기를 하시고 능숙한 솜씨로 바탕화면을 찾아서 압축 파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걸 성공적으로 했다면 아마도 이 밑에 프로젝트에 제가 정한 자바 프로젝트의 이름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쯤 가면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일단 오늘은 아마도 대부분 친구들 체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체크돼 있는 거 확인하고 엔터키를 치시면 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제가 만든 w4_예시 자바 프로젝트가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엔터키 치시면 됩니다. 자, 혹시나 이거 체크가 안 되는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 제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저도 임포트를 해볼게요. 엔터키 치시면 4주차 예시에서 자바 프로젝트가 보일 것이고 src 폴더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프로그램.자바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옛날 건 적당히 닫아주시고 이 친구를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적당히 주석으로 제가 표기를 해뒀고 이런저런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 어느 정도는 구성을 해놨고 그래서 살짝 보면 자바 동네니까 C 동네랑 유사하게 일단은 선언을 몇 가지 적어두고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바깥에서 데이터 획득해 오는 거 파이썬 같은 경우는 한 줄로 딱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스캐너라는 친구가 프롬프트라는 걸 출력하는 걸 제공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미리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엔터를 치지 않은 채로 여기까지만 출력하도록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받아서 인풋에다가 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인풋에 담겨 있는 값이 0이면 수식 마이너스 인풋을 계산한 결과값을 absolute number of input이라는 이름 자리에다 담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식 더하기 인풋을 계산한 결과값을 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if문은 지금 인풋 값에 대한 절대값을 absolute number of input 자리에다가 지금 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자바 동네에서의 if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랑 완전히 똑같죠 지금? 여러분 파이썬의 if문 같은 경우는 그 친구는 막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진해처럼 엄청 길게 적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그 동네는 이제 elif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if 뭐뭐면 뭐다, elif 뭐면 뭐다, elif 하다가 마지막에 else 하면 뭐다 와 같이 if문 하나를 엄청 길게 적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반면 C는 그렇지 않았죠. 어떤 if문을 적는다라면 여러분은 그 if문의 if 부분을 먼저 적고 else 부분을 적거나 적지 않거나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길어야 2단짜리밖에 못 적었습니다. 자바에서는 C에서의 if문 적는 거랑 완전히 동등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살짝
진행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런 if문을 이클립스를 써서 조금 더 편하게 적는 방법이 어느 정도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번째 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이거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한국말로 주석을 적다가 이런 식으로 TODO라고 지금 4글자를 대문자로 적어놨고, 면밀하게 보시면 이 친구만 지금 색상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살짝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투두 할 일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왼쪽 보시면 뭔가 클립보드 같은 느낌으로 체크가 적혀 있는 파란색 느낌의 마크가 하나 지금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투두 뒤로 제가 적어 놓은 주석 메시지까지 한꺼번에 지금 노란색 툴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도 보이죠?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여기저기에 표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 강사가 작성한 코드에 내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이 표시해 놨다고 하는데 그게 어딨지? 여러분이 궁금하다면 요 오른쪽 요 칩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왼쪽에 있는 요 마크를 체크를 해보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 더 편하게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뭐 과제라든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대부분의 코드들은 지금보다 분량이 조금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런 것들을 미리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과제 같은 거 하다가 여기까지 오늘 작성했음, 내일 여기 부분 해야 됨과 같은 미래에 나한테 즉각적으로 보내야 되는 그 친구가 꼭 알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주석 적으면서 저 4글자를 적어두면 이클립스가 다음번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강조를 해서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정도로 해두고 여기서의 목표는 지금 인풋에는 사용자가 고른 숫자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그 인풋 자리에 담겨 있는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가장 작은 짝수,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3하고 엔터 쳤다라면 3은 홀수니까 짝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보다 1만큼 큰 4를 담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4 엔터를 쳤다면 4는 짝수가 맞으니까 그대로 그냥 담으시면 돼요. 어디다 담냐? next even number of input이라는 자리에다가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류를 막기 위해 임시로 제가 는 수식이랑 세미콜론해서 문장을 적어놨고 이 친구 지운 다음에 천천히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해요. 지금 우리는 코드 적고 있는 지금 시점에는 인풋 자리에 나중에 3이 들어있을지 4가 들어있을지 짝수가 있을지 홀수가 있을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적인 순차 흐름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if문을 적어서 홀수일 때만 이 문장을 실행하고 짝수일 때는 다른 문장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while문 적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if를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if문을 적는 방법이 꽤 여러 가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간단한 버전을 먼저 적어봅시다. 맨 위에 있는 거 그냥 고르고 엔터를 치시면 지금 위에 적혀 있는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while문 자동 완성 당했을 때랑 유사한 느낌으로 다시금 if문의 전반적인 내용물, 수식 적는 부분, 우리가 꼭 우리 목표에 맞게 적어야 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자동 완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현재 목표는 홀수가 담겨 있으면 1을 더해서 next even number of input에 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input이 홀수라면 계산 결과값이 true가 나오는 수식을 적으면 돼요. 어떻게 적으면 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튀어나왔던 나머지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인풋을 2로 나눈 나머지가 만약에 1이라면 과 같이 적고 엔터를 쳐서 내 커서를 녹색 바 자리로 옮기는 게 가능하겠죠. 요거는 살짝 C에 비해서 불편한 점이라고 느낄 수가 있을 건데 만약에 이게 C 동네였다면 인풋 %2까지만 적어도 유효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자바 동네는 이런 식으로 그게 숫자 1이냐 숫자 0이냐 와 같은 식으로 는을 붙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유 자체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불편해 보여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적어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무튼 엔터를 치고 자 이제 우리 목표는 는 수식을 적는 거예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 왜냐? 홀수인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1을 더해가지고 담는 게 현재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 길다란 이름을 적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해놓은 next even number of input이라는 엄청나게 길다란 이름을 적어야 돼요. 여기서 팁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이클립스 쓸 때 지금 제가 엄청 복잡한 이름을 적어 놓긴 했지만 대충 맨 앞 글자 지금 소문자 N으로 스타트했고 대문자 E, 그 다음에 대문자 N, 대문자 I, O, 대문자 I와 같은 느낌으로 맨 앞에 글자랑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대문자들만 여러분이 Shift 눌러가면서 적어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N-E, N-O-I 같은 느낌이 됩니다. Next even number of input이에요. 까지 적고 마치 우리 시스아웃 할 때랑 유사한 느낌으로 컨트롤 스페이스를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이클립스가 우리가 지금 당장 적을 수 있는 이름들 중에 맨 앞 글자가 N이고 중간중간 대문자가 이런 순서대로 들어있는 이름 목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는 상태예요. 따라서 바로 엔터를 치시면 저 길다란 이름을 여러분이 적은 타수로 입력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확실한 방법이고 우리 이클립스 SC 정도까지만 적어도 스캐너 예쁘게 골라줬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소문자 N하고 대문자 맨 앞에 거 하나 정도만 해도 얼추 물론 이제 다른 후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가장 위에 아마도 우리가 지금 적을 법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선언이 적혀있는 그 이름을 대신 골라줄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인다라면 N 누르시고 너무 많네 O 누르시고 하면 점점 후보가 좁혀지게 될 겁니다. 와 같은 식으로 길다란 이름을 좀 더 편하게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과제 같은 거 여러분 우리 후반부 게임 만들기 위한 라이브러리라든가 그런 거 보여드릴 때도 여러분이 이런 자동 완성 기능, 이름 검색하는 기능이죠. 를 쓰신다라는 걸 전제하고 검색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름을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아무튼 우리 목표는 지금 는 수식을 적는 거고 next even number of input에다가 담는 겁니다. 따라서 는 하시고 여기서 지금 뭘 담아야 되냐? 이 문장은 홀수일 때만 실행될 거예요.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input에 담겨 있는 값, 그 홀수 값에 1을 더해서 다시 담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input 더하기 1하고 세미콜론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 되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단한 코드를 가지고 시간을 벌어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요거 코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여러분 우리 후반부에 우리만의 간단한 게임 만들 거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엄청 어려운 게임을 만들어야지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게임을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데 의의를 가져가기 위해 노력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요 코드를 적는 것 자체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보시기보다는 그 코드를 적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들 뭐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지금 서술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전에 배웠던 거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아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적어야겠구만과 같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흐름을 같이 한번 되짚어보고 넘어가는 데 의의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만 적는 건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우리 비전공자 친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복잡한 생각을 미리 해두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전공자라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그거를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지금 그래서 인풋에 담겨 있는 값이 홀수라면 우리는 지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인풋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가장 작은 짝수를 성공적으로 담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짝수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if 문을 하나를 더 적기보다는 여기서는 아마도 이 부분에 else 부분을 붙이는 게 맞겠죠. 그래서 else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역시나 else가 적혀 있는 자동 완성 방법들 중에 지금 가장 원초적인 가장 위에 적혀 있는 그 친구를 골라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if 문에 else 부분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else 문이라는 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else 부분을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1이 아니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2로 나눈 나머지니까 당연히 나머지가 0이라면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복사 붙여놓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을 더해서 담는 게 아니라
0을 더해서 담는다 또는 그냥 그대로 담는다와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미리 마련해둔 목표를 달성을 하는 셈이 돼요. 그 아래는 이제 미리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사용자한테 결과를 알려주기 위한 적절한 출력을 하는 문장들이 적혀 있고, 따라서 바로 컨트롤 F11 눌러서 내 코드가 잘 돌아가나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11 누르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3 해볼게요. 그러면 절대값은 3이고 크거나 같은 가장 작은 짝수는 4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하면 예를 들면 음수 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4 하면 절대값은 4고 마이너스 4 역시 짝수니까 가장 작은 짝수는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목표를 달성한 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클립스가 그럭저럭 쉬는 시간마다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들 열심히 읽어가면서 우리를 나중에 도와줄 준비를 해두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첫 글자랑 대문자 정도만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치면 이클립스가 지금 여기서 적을 수 있는 이름들, 달리 말하면 어딘가에 이 주변에 선언이 적혀 있는 이름들을 보면서 적절한 이름을 우리 대신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문장, if문, while문, 파이썬이랑 C랑 자바랑 적는 방법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키워드만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치면 여러분이 지금 목표로 하는 문장을 적기 위해 필요한 수식이 아닌 부분들을 자동 완성을 당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타를 줄이는 데 그럭저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코드를 살짝 요상하게 고쳐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작성한 if문 위에 제가 미리 구성해둔 절대값을 구하는 if문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살짝 선택한 다음에 역시나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Alt, Shift, M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아마 맥에서도 또 다르겠지? 이거를 마우스로 한다면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위에 있는 리팩터 메뉴에 Extract Method라는 친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윈도우 기준으로는 단축키가 Alt, Shift, M이에요. 맥 쓰는 친구들은 일단은 요거 메뉴 한번 구경해보고 자기 이클립스 단축키가 뭐냐 확인한 다음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extract method 해서 메서드의 이름을 골라보세요. get absolute number 정도로 이름을 정하시고, 뭔가 막 다른 복잡한 거 뭐 public, protected, private 같은 거 있고 parameters 뭐 이런 거 정하는 거 있어 보이는데 아이고 복잡하다. 그 다음에 뭐 프리뷰, 미리 보기 뭐 이렇게 만들어 줄 건가 봐요. 그 다음에 뭐 경고가 뜨기는 합니다. 뭐 근본 없는 이름 쓰지 말라고, 권장하지 않는 이름이라고 하는데 무시하시고 엔터를 쳐서 OK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메서드 이름은 지금 정하는 거다 보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적어두고 엔터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를 치고 이번에는 우리의 이클립스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한번 구경해 보세요. 나 잘 못 봤다. 컨트롤 G 해서 실행 취소하고 다시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도 해볼게요. 엔터 치면 그래, 한 번 더 경고를 뱉고 있어요. 꺼져. 컨티뉴 하시면 지금 아까 전에 파란색으로 우리가 영역 지정해뒀던 내용이 if문이 는 수식이 포함된 문장 하나로 축약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는 수식,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수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absolute number of input에다가 담는데요. 뭘 담냐?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담는데요. get absolute number 괄호 열고 input 괄호 닫고 한 다음에 지금 보면 get absolute number라는 이름은 옆으로 누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릭 채로 적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if문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 if문은 어디냐? 자, 여러분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맥이면 커맨드일 수도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지금 이탈릭 채로 돼 있는 우리가 방금 정한 이름을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링크가 생길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 이 이름이 어디서 튀어나온 이름이냐, 저 이름에 대한 일종의 선언이라든가 그런 게 어디 적혀 있냐를 찾아서 그 자리로
점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적지 않았어요. 이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get absolute number라는 무언가에 대한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정의가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구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주어진 숫자를 인풋이라고 쳤을 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영역 지정했었던 제가 미리 적어놨던 if문이 이 중괄호 안에 한가운데에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해두고 끝난 게 아니라 이 if문이 이전과 동등한 느낌으로 유효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선언 내지는 적절한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리턴문, 문장까지 위아래 자동으로 붙여준 걸 볼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일단 이 정도로 지금 돼 있고 컨트롤 F11을 누르면 당연스럽게도 아까 전이랑 동등한 느낌의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이 발생한다는 거 역시나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대충 이 정도로 해두고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extract method라는 기능을 쓴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선택했었던 그 if문은 원래는 main 어쩌고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 있었는데 걔를 추출을 해서 완전히 다른 중괄호 안으로 지금 옮겨줬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그 원래 if문이 적혀 있었던 자리에는 그 문장 대신에 는 수식이 포함된 수식문이 대신 적혀 있는 걸 구경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요 바로 위에서 선언해놨던 그 이름 자리에 담는다와 같이 적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if문은 지금 완전 다른 중괄호 안에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만 한 게 아니라 수식문 하나만 딸랑 바꿔치기 해둔 게 아니라 그 if문의 위랑 아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선언이랑 우리가 아직 본 적 없는 뭐 프라이빗 스태틱 어쩌고 저쩌고 첫 줄이랑 리턴문이랑 등등이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추출 이후의 프로그램은 이전이랑 완전히 동등한 데이터 흐름을 갖고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코드 흐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과 유사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여기에 추가로 적어둔 거, 저 대신 적어둔 수식문이라든가 지금 요 if문 위아래에 적어놓은 코드라든가 등등은 if문이 완전 다른 동네에 있더라도 이전과 완전히 동등한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야기할 수 있도록 이클립스가 대신 적어둔 아마도 우리한테 에센셜했던 꼭 필요했었던 친구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살짝 집중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먼저 method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method는 영어로 method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extract method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새로 적었던 거를 자바 동네에선 method라고 불러요. 여러분 C 동네에선 아마 함수라고 불렀을 겁니다. 파이썬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긴 한데 자바 동네에서 이 함수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전에 써왔던 그 의미가 아닌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자바 동네에서는 일단 method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method가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인 영어에서 method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막 methodology라든가 그런 단어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공 수업 들으면서 방법론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무튼 method 뭔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지 절차라든가 뭐 순서, 방법 같은 것들을 언급하기 위한 단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펑션이랑 큰 차이 없이 여러 번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스캐너 한 다음에 점 찍으면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 스캐너를 써서 우리는 사용자가 사용자가 가장 처음에 입력했던 인트 값 하나를 가져오는 게 가능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스캐너 점 한 다음에 기계가 제공하는 next int라는 메서드를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렇고 지금 점 자바 파일에 메인 어쩌고 저쩌고 중괄호 아래 이클립스가 대신 적어줬던 건 사실은 메서드 정의, 메서드 데피니션이라고 불러요. 우리 클래스 얘기할 때 클래스 정의할 때 정의가 이런 의미다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메서드 정의는 뭔가의 이름, 새로운 메서드의 이름이랑 그 친구의 내용까지 우리가 같이 정해두는 걸 말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C랑 다르게 자바 동네에는 메서드 선언과 같은 개념은 없기는 합니다.
대신에 지금 보시면 C 동네랑 다르게 지금 명백히 get absolute number 메서드 정의는 밑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메서드 정의보다 위에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저 메서드 이름을 활용하시는 게 가능했어요. 만약에 이게 C였다면 오류가 났을 것이고 여러분은 아마도 적절히 메인 함수 정의 위에다가 저 함수에 대한 선언을 미리 적어두고 그래야지만 오류가 안 났었을 겁니다. 자바는 C에 비해서는 이 부분은 조금 더 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메서드 정의라고 불러요. 자, 자바 동네에서는 메서드 정의를 적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하시게 됩니다. 그 메서드 이름이 뭐냐? 이건 우리도 방금 전에 정했죠.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정해주지 않습니다. 뭔가 이름은. 그래서 우리가 직접 get absolute number라고 정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인수 뭘 받냐, 몇 개를 받냐,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무슨 형식이냐 각각의 인수 이름들의 형식까지 우리가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return 값의 형식 역시나 당연히 지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get absolute number는 int 값 하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int 값 하나를 return하는 메서드로서 적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메서드 정의 첫 줄에 적혀 있는 내용이고 중괄호 적어가지고 그 메서드의 내용물 여러분이 원하는 선언들 문장들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중괄호가 뒤에 적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자동 완성당했던 그 메서드 정의예요. 살짝 보면 그래서 메서드 이름 있고 인수 목록 있고 리턴 값의 형식이 있는 거죠. 인수 목록만 따로 놓고 보면 이제 선언 같이 생겼네라고 얼마든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물 문장들, 그 다음에 그 문장들에서 사용할 이름들에 대한 선언들 역시나 당연스럽게도 이 중괄호 안에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이랑 스태틱이라는 친구가 지금 붙어 있는데 일단 스태틱이라는 친구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스태틱이란 거 C에서 써봤습니까? 써봤을까요? 써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적어도 수업에서 튀어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태틱의 반대말이 뭐였습니까? 그 여러분 전역 변수는 들어본 적 있죠? 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글로벌의 반대말은 로컬이다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역 변수는 스태틱하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메인 내용을 실행하든 뭐 다른 펑크 내용을 실행하든 넘버에 3 담겨 있었으면 항상 걔는 3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함수 내용을 끝내든 끝내지 않든. 근데 지역 변수 내용물은 이번에 끝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스태틱은 일종의 정적인 그래서 일반적인 영어에서는 이제 스태틱의 반대말을 보통 이제 예를 들면 다이나믹이라든가 볼러타일이라든가 그런 휘발성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바 동네에서 이 스태틱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기는 하지만 다다음 시간 정도에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프라이빗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단어긴 하죠. C에서는 아마 들어본 적 없고 자바 동네에서는 일단 지금 자동으로 붙여준 것 같고 그냥 그러려냐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런 메서드 정의를 우리 대신 만들어줬고 원래 if문 적혀있던 자리엔 수식문을 적어줬어요. 그래서 얘네를 놓고 다시금 우리가 복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15분 뒤에 우리 쉬는 시간 잠깐만 맞나? 맞는 거죠? 15분 뒤에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갖는 걸 목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수식문을 한번 털어봅시다. 저 수식문이 실행되는 시점에 인풋 자리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값이 담겨 있어요. 그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지만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행 취소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행 취소를 하면 지금 원래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버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인풋에 담겨 있었고 그게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인풋 또는 플러스 인풋 계산해서 그 결과값을 absolute number of input에다가 담았었어요. 그리고 얘를 지금 교체를 한 겁니다. 우리가. 뭘로 교체를 했냐? 수식문으로 교체를 했어요. 여전히 여기 적혀있는 수식 인풋은 지금 보시면 저 위에 있는 문장은 전혀 고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수식 인풋을 계산하면 아까랑 동등하게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get absolute number 내용물을 실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get absolute number의 return 값
이 메서드 호출식 계산 결과값을 아까랑 동등한 자리 absolute number of input에다가 담을 겁니다. 와 같이 지금 돼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품은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 absolute number of input의 절대값이 담긴다. 그리고 우리가 바꿔치기를 했고 이 수식문의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 저 동일한 이름 자리에 동일한 의미를 갖는 값이 담겨있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는 수식 우항 자리에 적혀 있는 게 계산하면 인풋 값의 절대값이 나오는 수식으로서 지금 적혀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요 밑에 있는 메서드 정의를 적어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살짝 나오긴 했지만 얘는 수식이 맞고 이런 메서드 이름이랑 괄호 열고 닫고를 써서 구성해 놓은 수식을 메서드 호출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함수 호출식 많이 써본 적 있잖아요. printf 괄호 열고 닫고라든가 등등. 얘는 메서드니까 메서드 호출식이라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수식이고 제 수식 뭐라고 했습니까? 수식이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되고 결과값이 하나가 나오는 친구라 그랬어요. 무조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절대값이 나오도록 돼 있는 친구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지금 는 수식 우항에다 적어놨으니까 그 계산 결과값을 absolute 어쩌고에 담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메서드 호출식 괄호 안에는 여러분이 이번에는 무슨 숫자에 대한 절대값을 구할 거냐 등등등 호출 과정에서 각각의 인수, 지금 같은 경우는 인풋이에요. 그 인수 자리에다가 3을 담을 거냐 5를 담을 거냐 또는 이번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담을 거냐를 지정하기 위한 수식을 적으시게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아규먼트라는 이름 들어봤을 수 있고 파라메터라는 이름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수 이름 자체는 아규먼트고 잠깐만 이게 맞나? 반대일 수도 있겠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이번에는 무슨 숫자에 대한 절대값을 구하고 싶냐를 지정하기 위한 수식을 적으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인풋 5글자를 적어놨고 여기 적혀 있는 인풋은 요 위에서 scanner.nextint의 계산 결과값을 담아놓은 그 이름과 동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담도록 구성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메서드 호출식은 수식이잖아요.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런 수식은 일단 먼저 괄호 안에 적혀있는 수식을 계산해요. 마치 우리가 a 더하기 b라는 덧셈식을 계산한다 치면 당연스럽게도 덧셈 하기 전에 먼저 수식 a를 계산하고 수식 b를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걔네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덧셈을 하든가 하죠. 메서드 호출식도 수식입니다. 그리고 얘를 계산하기 위해 당연스럽게도 괄호 안에 적혀있는 그래서 뭘 담고 스타트 할 거냐에 해당하는 수식을 먼저 계산해요. 그 다음에 그 수식들을 계산한 결과값들을 이번 get absolute number 호출에 대한 각각의 인수 자리에 담게 됩니다. 여러분 지역 변수란 거 배웠을 테니까 자 함수의 인수, 메서드의 인수들은 전부 다 지역 변수로 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선언이 중괄호 안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중괄호 바깥에 괄호 안에 함수정의 첫 줄 괄호 안에 적혀 있다 하더라도 걔네들은 전역 변수가 아니라 지역 변수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거랑 동등한 내용이 여기도 들어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값들을 항상 유지되는 어떤 자리에 담는 게 아니라 요번 호출에 대해서만 유효한 각각의 인수 자리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귀라는 거 써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 자신, 그러니까 내가 함수인데 내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 나 자신에 대한 함수 호출식이 적혀 있는 걸 재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도 이미 여러분 구경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자, 함수 동네는 그게 가능했었고 당연히 메서드 동네에서도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던 인수, 그러니까 그 메서드의 인수 자리는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매번 호출을 할 때마다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결정되기 때문에 새로 결정되기 때문에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정도 해둔 다음에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있는 문장들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if문 하나랑 return문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안에 적혀있는 이 return문은
위턴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죠, 여러분. 일단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호출에서의 위턴 값이 무엇이 돼야 되냐를 지정하기 위한 문장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턴 한 다음에 여러분 띄어쓰기하고 수식을 하나 적어두고 세미콜론을 찍는 게 가능합니다. 그 위턴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첫 번째로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 값을 이번 호출에서의 위턴 값으로 삼겠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방금 계산해둔 if문 실행함으로써 계산해둔 절대값이 이번 호출에 대한 위턴 값이 되도록 지정한 셈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도 이미 다 알고 있죠?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 의미,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이번엔 결과 이거야 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일단 데이터 흐름이 아닌 코드 흐름 관점에서 봅시다. 위턴문의 효과, 효능, 피로 회복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아마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자, 위턴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지금 메서드 정의 내용물만 3,000줄 들어있다 칩시다. 근데 맨 위에 위턴문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위턴문을 실행할 겁니다. 그러면 밑에 2,000 몇 줄이 깔려있든 아니든 이 함수에 대한, 이 메서드에 대한 이번 호출 내용물 실행은 완전히 끝이 나게 돼요. 왜냐? 위턴 값이 이미 결정됐으니까요. 따라서 코드 흐름 관점에서 이번 이 메서드 정의 내용물 실행을 끝낸다, 중단한다라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도 추가로 가져갑니다. 다른 동네도 다 마찬가지였죠. 자바도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내용물 문장들 실행이 다 끝나거나 또는 내용물 중에 위턴문의 실행이 다 끝나는 시점에 이번 호출을 야기했던 메서드 호출식의 계산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내용물 왜 실행했냐? 어딘가에 적혀 있었던 메서드 호출식 계산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일단 가장 먼저 괄호 안에 적혀 있는 수식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값을 이번 호출에 대한 인수 자리에 담아놓고 스타트를 했어요. 뭘 스타트했냐? 메서드 정의 내용물, 문장들 실행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장들 내용을 실행하다가 마지막 문장 실행을 끝내거나 또는 위턴문을 실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내용물 실행이 끝나게 되는 거고 따라서 바로 그 직후에 이번 호출을 야기했었던 그 메서드 호출식의 계산 역시나 끝이 나게 돼요. 그 계산 결과 값은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위턴문 실행하면서 계산했었던 그 계산 결과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3하고 엔터 쳤었다면 이번 메서드 호출식 계산 결과 값은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오게, 얼마냐?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3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서드 호출 흐름이 다 끝난 다음, 메서드 호출식 계산이 끝난 다음에 계산 및 실행은 이제는 진짜 는 수식 하나만 남은 거니까 이전이랑 동등해집니다. absolute number of input은 3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방금 계산이 끝난, 방금 리턴 당한 절대값을 저 길다란 이름 자리에 담고 이게 지금 이 수식문의 수식이니까 이번 문장의 실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지금 조금 살짝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구경해 왔었던 함수 호출, 위턴값 등등 내용들이 지금 자바에도 동등하게 들어있다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살짝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지금 제가 막 문장이죠 얘기하다가 갑자기 수식이죠 얘기하다가 수식 계산하다 보니까 문장 실행하고 앉았죠 와 같이 수식 스케일이랑 문장 스케일을 왔다 갔다 해가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본 걸 여러분 한 번 더 느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뭔가 조금 길다란 설명이 지나간 것 같은데 몇 가지 부분을 빼면 그럭저럭 여러분도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 칩시다. 얼마든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충분히 적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프로그램이 메서드 추출하기 이전 버전이랑 완전히 동등한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실제 실행 양상도 비슷했었죠. 를 생각하면 메서드 호출식이랑 메서드 정의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분 정도 남았으니까 한 번씩만 더 요약하면 자,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이 메서드라는 친구는
몇 가지 이슈들을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서드 정의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기 전 타이밍에, 직전 타이밍에 이번에는 뭐에 대한 절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번 호출에서의 각각의 인수 자리에 담기 위한 적절한 값을 계산해서 성공적으로 담게 됩니다. 는수식에 적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는수식을 계산하는 것과 동등한 느낌의 데이터 흐름을 먼저 발생시켜요. 일단 인수 인풋 자리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옮겨 담아 놓고 스타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내용물 문장 실행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리턴문을 실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리턴문을 실행함으로써 이번 호출을 야기한, 요번에 지금 왜 본문 실행하고 앉았냐? 저 수식 계산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할 때 그 메서드 호출식의 계산 결과 값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마이너스 3 넣고 호출했었잖아. 걔 지금 결과 3이다 라고 일종의 출력을 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그 값, 지금은 플러스 3인 리턴 값은 그 메서드 호출식이 적혀 있었던, 걔가 포함되어 있었던 좀 더 큰 수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메서드 호출식이 는 수식의 우항 자리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는 수식을 다시 한번 계산하면서 앱솔루트 어쩌고에다 담으시게 될 거예요. 어쩌면 바로 출력을 해버릴 수도 있고 어쩌면 바로 뭐가 있을까요? 덧셈 뺄셈에 실질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메서드 호출식을 어느 수식 또는 어느 문장의 내용물로서 집어넣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된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거기까지 하면 여기서도 지금 아주 작은 데이터 택배가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가져와서 이 부분 한번 실행함으로써 새로운 값을 만들고 그 결과를 일종의 메서드 영역의 바깥으로 리턴을 하는, 출력을 하는 느낌의 데이터 흐름이 발생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물 문장들, 메서드 정의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는 도중의 데이터 흐름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지역 변수 배웠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 바깥이랑 독립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이랑 안쪽은 서로 데이터 흐름이 독립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용물 실행하기 전에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전체 내용물 실행을 끝내면서 바깥에다가 값을 하나를 출력한다를 놓고 보면 그런 중간중간 데이터 흐름이 앞뒤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프로그램 바깥, 메서드 정의 바깥과의 데이터 흐름을 유효하게 가져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메서드 개념을 쓰지 않았을 때랑 완전히 동등한 느낌으로 전체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우리 지금 인공지능과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마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복잡한 행렬식을 열심히 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뭔가 복잡한 동그라미랑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레이어를 쌓든가를 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여러분은 일단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각각의 숫자들을 왔다 갔다 해야 되냐를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어느 부분에서 프로파게이션을 할 거냐라든가 어느 부분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일단은 가져와서 쓰고 어디를 고칠 것이냐 등등등 전부 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얘를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3 그림이 들어오면 숫자 3을 얘기할 수 있도록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어떤 파일에 미리 백업을 해둔다든가 아니면 어떤 동그라미로 표현되는 그 하나하나에다가 성공적으로 옮겨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데이터 흐름을 신경을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나중에 고생하게 될 그 이론적인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내용물들을 한 번 더 짚어놓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는 이 정도가 있고 지금 다시 얘기해 보니까 말은 어려운데 결국은 지금 잘 들어있는 게 맞구나라고 여러분 동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 성공인 거예요. 자, 코드 흐름 관점에서 봅시다. 메서드 호출식이라는 수식의 계산은 그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내용물 중괄호 안에 적혀 있었던 문장들의 실행을 수반합니다. 촉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물 실행이 끝나지 않는 한
그 이번의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이번 호출을 야기한 그 수식, 그 메서드 호출식의 계산은 끝나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왜냐? 아직 리턴 값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요. 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품은 성공적으로 목표에 맞게 적으려면 그 문장 안에 수식을 적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수식이라는 개념이 문장이라는 개념보다 더 작구나 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선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케이스가 지금 튀어나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짤막하게 자동 완성 당했던 get absolute number 괄호 열고 input 괄호 닫고라는 짤막한 수식 하나를 계산하기 위해 그 밑에 짠뜩 복사 붙여넣기 해준 이 부문 덩어리 하나랑 return문을 실행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수식에 대한 계산이 저기 어딘가에 있는 다른 문장 덩어리를 실행한다라는 그 작업을 수반한다. 얘기가 지금 튀어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수식 하나를 계산하는데 문장 5개, 6개 실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수식이 좀 더 큰 개념이 아닌가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system.out.println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 적었잖아요. hello world 출력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줄만 적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그 println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는 과연 문장 몇 개로 구성되어 있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맨 땅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그러니까 메서드 호출식 적는 사람이 지정한 글자들을 콘솔 탭이라든가 파이썬 인터랙티브라든가 아니면 C에서 까만 창이라든가에 출력하는 데 필요한 줄수는 보통은 2만 줄 정도를 잡습니다. 우리는 수식 하나를 적어서 2만 줄 어치의 문장을 실행을 해본 거예요. 스케일 차이가 엄청나죠? 아무튼 여기는 지금 수식 한 줄이 문장 몇만 줄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미리 메서드 정의를 예쁘게 알맞게 적어두고 각각의 내용물, 선언 등등, 문장 등등을 채워둠으로써 이러이러한 문장들의 순차 분기 반복 실행을 나중에 짧은 수식 하나, 짧은 메서드 호출식 하나로 야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촉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절대값 구하는 거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복잡한 이 게임에서 새로운 장애물 하나를 만든다라든가 그런 복잡한 작업을 나 지금 장애물 하나 만들어야 돼 마음 먹었던 그 자리에다가는 그 문장을 지금 통째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거나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적는 게 아니라 짤막한 수식 하나, 메서드 호출식 하나만 적음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메서드 호출식과 메서드 정의의 코드 흐름 관점에서의 의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자 그래요. 넥스트인트라든가 프린트LN 같은 친구들도 메서드 호출식이고 쟤네 정의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잡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 흐름 관점에서 우리는 저 복잡한 문장들을 성공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실행을 시켜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쟤네들을 써서 우리는 원래는 아마도 달성하기 어려웠었던 전체 프로그램 관점에서 프로그램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프로그램 바깥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데이터 택배죠. 자,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지금 컨트롤 F10을 눌러야 돼라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매우 기본적인 작업을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의 기본적인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인트도 몇천 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숫자 입력받아서 절대값 등등 계산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 전체 문장 실행한 개수로 따지면 지금 2만 몇천 개를 지금 실행을 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앞부분 뒷부분에 잘 완성돼 있고 메서드 하나하나 메서드 정의 내용물로 잘 구성돼 있으니까 우리는 걔네를 먼저 넥스트 인트하고 우리 본문 실행하고 나중에 프린트 LN을 함으로써 전체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을 성공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 정도 챙겨두면 대략적인 복습이 끝이 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클래스랑 뭐 다른 자바 동네 특별한 얘기들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걔네들은 일단 그 정도로 놔두고 지금 잠깐 쉬었다가 오늘 수업 최종 목표를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늦게 온 친구들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주말 투표가 동률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네 맘대로 해라랑 무선 마이크 챙겨라. 그래서 일단 와서 이제 우리 저쪽 학과 사무실에 무선 마이크 좀 써도 됩니까? 여쭤봤더니 하필이면 요 실습실은 무선 마이크 시스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강단 마이크 주변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그건 그렇고 가급적이면 앞에 앉아서 특히 잘 안 들리는 친구들은 앞에 앉는 거를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여러분 예상보다 자리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자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강단 마이크 쓰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데 잘 안 들린다라면 저한테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부터는 제가 최대한 신경 써서 목소리도 좀 더 크게 내고 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방안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자세를 바로 잡고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고 자 우리 앞부분까지 복습을 진행했어요. 데이터 코드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구경을 해봤고 데이터 흐름이랑 코드 흐름 해서 약간은 조금 이론적인 얘기, 약간은 조금 구태의연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우리 간단한 프로그램 보면서도 이런 거 적용하면서 보니까 확실히 얜 여기 써야 되고 쟨 저기 써야 되고 등등 이거 빠지면 안 되겠구만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느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해둔 다음에 이제 메서드 얘기를 한번 오늘 끼얹어 봤어요. 그래 놓고 다시 보니까 뭔가 방금 얘기했던 그 흐름들이 한 겹 더 바깥이랑 안쪽 해서 구분해 가면서 구경을 해보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메소드 호출식과 걔가 적혀 있는 다른 수식, 주변 수식들 등등도 구경을 해보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일단 그 정도 했었고 뭐 중간중간에 자동 완성 당하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프라이빗이니 스태틱이니 막 이런 거 튀어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걔네들은 당분간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써도 모방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려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최종 목표는 자, 이거예요. 제가 이거 좀 걱정하긴 했는데 369 게임이란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 한번 손 들어볼까? 2000년대생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알고 있어서 들고 오긴 했어요. 얘가 만들기 간단하니까. 아무튼 얘는 원래는 여러 명이 모여 앉아갖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칙을 누가 당할 것이냐를 정하는 게임입니다. 틀린 사람이 벌칙을 받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 그 프로그램이 혼자서 이 게임을 할 겁니다. 1부터 말하면서 혼자서 열심히 게임을 진행하다가 혼자서 틀릴 거예요. 그럼 벌칙을 받을 겁니다. 패배 메시지를 출력할 거예요. 근데 어디서 틀리냐? 지 맘대로 골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겁니다. 틀릴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 3하고 엔터 쳤다. 그러면 1, 2까지만 성공적으로 말하고 3에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다른 짓을 하는 거에서 틀리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하면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실행 흐름, 데이터 흐름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사용자한테 어떤 숫자에서 틀렸으면 하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막 검사를 하거나 하진 않을 거지만 일단은 이번 최종 목표에서는 사용자는 두 자릿수, 한 자릿수 내진 두 자릿수를 입력할 거다라고 상정하고 코드를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용자는 1 이상 99 이하의 숫자를 본인이 직접 키보드로 골라서 엔터키를 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일단 담아두고 369 게임을 혼자 진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 틀려야 되는지가 그때그때 다르니까 얘는 아마 여러분 우리 배운 while문을 써서 진행하시면 편할 거예요. 반복 흐름을. 그래서 이번 차례 숫자가 1이면 한국말로 1 한 글자를 출력하시면 돼요. 원래 말해야 되지만 이 친구는 프로그램이니까 그 C사웃 같은 걸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는 2라고 말하면 되고 이게 369 게임이다 보니까 숫자에 3이 들어있다면 화면에다가 3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짝이라고 말하면 돼요. 박수도 말로 합니다. 아무튼 21이라면 얘는 37에 21이잖아요. 3 곱하기 7하면 21 나오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 게임은 3의 배수일 때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그 자릿수, 각각의 자릿수에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있다면 박수를 치는 게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21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 나오고 3의 배수로 하더라도 얘는 3이 안 들어있으니까 369가 따라서 21이라고 세 글자라고 말하면 됩니다.
반대로 두 자릿수인데 둘 다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있는 36 같은 숫자를 말해야 된다면 그때는 박수를 2번을 치시면 됩니다. 369가 들어있는 개수만큼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무튼 이래서 잘 진행하다가 사용자가 맨 처음에 예를 들어 3하고 엔터 쳤다라면 이번에 3번째 숫자를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패배할 만한 틀린 표현을 출력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안 치거나 안 쳐야 되는데 치거나 해서 패배할 것 같긴 해요. 진짜 게임은 그럴 겁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 부분은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번 369 게임이 끝이 나요. 프로그램의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프로그램의 패배로 끝날 거기 때문에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출력하고 전체 프로그램 실행을 끝내면 됩니다. 이런 느낌대로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발생시킨다면 최종 목표를 성공하는 셈이 돼요. 자, 그래서 진행 순서는 일단 2개를 지금 제가 가져왔어요. 요거는 지금 짤막하게 소개하고 여러분 .pdf 파일 띄워놓은 상태에서 차근차근 여러분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먼저 각자 진행해 보고 이따가 조금 시간 뒤에 저랑 같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프로그램 전반적인 코드 실행 흐름을 전체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흐름, 아까 전 얘기했던 예를 들면 1에서 99 사이의 반복 흐름이랑 그다음에 내가 이번에 3번째 차례일 때 지금 숫자가 3일 때 적절한 한국말을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한 흐름 이렇게 2가지로 나눠 갖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아까 전에 우리 메서드 추출하면서 전반적인 데이터 흐름 적혀 있는 메인 중괄호 내비두고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에 대한 절대값을 최종적으로 리턴하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따로 만들어서 전체 코드를 2덩어리로 만들어서 진행해봤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일단 그걸 목표로 가져간다 보시면 돼요. 전체 게임은 일단 메인 중괄호 안에 넣는데 다만 반복 진행 중에 이번엔 숫자 1이야, 숫자 3이야, 숫자 99야 이런 식으로 결정될 때마다 그 각각의 이번 숫자가 얼마일 때 적절한 한국말로 출력하기 위한 흐름을 별도의 메서드 정의, 내용물로서 적어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둘로 나눠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일단 먼저 메인 정의 중괄호 안 내용물을 구성을 해보세요. 말하는 건 나중에 적기로 하고 일단은 메인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적절한 선언들, 적절한 문장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차례 숫자, 예를 들어 이번에는 말해야 되는 숫자를 넘버에다 담아놓는다 칩시다. 그러면 넘버가 얼마일 때 이번에 출력해야 되는, 이번에 실제로 출력을 수행하는 게 그 커다란 while문의 내용물이 될 거잖아요. 거기는 일단은 새로운 이름, say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으로 적당히 구성만 해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say 괄호 열고 넘버 괄호 닫고 세미콜론 해두면 되겠죠. 그러면 say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뜰 거긴 한데 일단 그러려니 하고 지금은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해두면 일단 먼저 메인 정의 중괄호 내용을 완성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은 아마 충분히 복습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일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그 정도까지 했다면 이제 오류가 하나 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say가 뭔지 모릅니다 라고 빨간 줄로 적혀 있을 것이고 그 빨간 줄 자리에 커서를 놓은 다음에 컨트롤하고 숫자 1을 누르는 게 가능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들어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요 앞부분을 먼저 한번 천천히 진행을 해봅시다. 우리 여기 ECC가 개별 냉난방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 시원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ECC 전체가 시원해진답니다. 방별로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 없대요. 일단 듣기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타 죽을 것 같으니까 켜주세요라고 말씀드려도 보기는 해겠어요. 자, 요번에 이제 우리 수업 첫 번째로 최종 목표를 진행을 해봤는데 우리 나중에 과제도 출제되고 나중에 프로젝트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프로그래밍 목표에 접근하게 된다라면 일단 당분간은 가장 먼저 그래서 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흐름이 무엇이냐, 내지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은 뭐가 있는 거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문장을 적고 디테일을 수식을 채워가면서 코드를 구성하는 건 맞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이 프로그램 지금 만드는 이유 자체, 한국말로 적혀있는 목표 같은 것들이 엔간하면 전부 다 데이터에 속박되어 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 실행의 의의가 그런 거니까요. 카카오톡 왜 쓰냐? 데이터 때문에 쓰는 거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아무튼 그 목표에 맞는 데이터 흐름을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역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데이터 흐름,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담아둘 값들은 뭐가 있냐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값들을 담아두기에 적합한 각각의 이름들에 대한 선언을 적고 스타트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당분간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우리는 지금 전체 코드를 두 덩어리로 나눠서 다루기로 했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덩어리, 이 메인 메서드 정의 내용물은 숫자 2개를 다루는 반복 흐름을 중시하는 친구로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선언을 2개, 숫자 다루는 친구는 거니까 그냥 넘버, 그 다음에 넘버 2 make mistake 같은 이름은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짧은 거 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어떤 숫자에서 틀렸으면 하는지를 묻고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넘버 2 make mistake에다 담아두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우리는 자바 동네니까 스캐너를 써야겠죠. 새로운 스캐너 하나 만들어 놓고 스타트 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동 완성 중간중간 해가면서 진행하면 새로운 이름 적는 부분 빼면 여간하면 는 한 번 더하기 한 번 정도만 적으면 되니까 그렇게 천천히 진행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요 SC 정도까지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하고 엔터키 쳐야 우리가 평소에 신경 잘 안 썼던 메뉴에 임포트 어쩌고를 대신 적어주니까 그것도 여러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스캐너도 준비가 끝났어요. 따라서 실질적인 중요한 데이터 흐름을 여기서 발생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넘버 2 make니까 는 scanner.nextInt 하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아마도 사용자가 헷갈려 할 테니까 그 바로 전에다가 어떤 숫자에서 틀리었으면 하는지 고르세요. 적당히 한국말로 프롬프트를 따로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캐너 이제 안 쓸 거니까 얘는 닫아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사용자한테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이름에 담아두는 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69 게임을 혼자 진행해요 라고 적당히 적혀 있었던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이 반복 흐름을 구성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직접 적어보진 않았지만 이미 포문을 여러분 C에서 적어본 적이 있잖아요. 포문 첫 줄 어떻게 생겼습니까? 일단 포문이니까 FOR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C 동네니까 괄호 열고 닫고를 한 다음에 괄호 안에 내용물 채워넣고 하는 식으로 첫 줄을 구성을 해봤을 겁니다. 그 첫 줄이 아마도 세미콜론을 2번 적음으로써 머리 가슴배 같은 느낌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 적어봤을 거예요. 자, 자바에도 포문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 포문이라는 문장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당시에 그 각각의 세 부분, 사실 그 세 부분은 지금 다시 와서 생각해보면 둘은 명백히 데이터 흐름과 연계된 친구고 그 다음에 한 부분만 진짜 이번에 반복을 할 거냐 말 거냐에 해당하는 반복 흐름의 조건식으로서 쓰였다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기서는 직접 내가 그 포문의 앞부분, 첫 부분, 가운데 부분, 마지막 부분을 적어가면서 while문을 써서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딱 반복하는 반복 흐름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넘버는 1로 스타트하면 되겠죠. 처음에 아무튼 1에서 틀리든 맞추든 1에서 스타트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while하고 컨트롤 스페이스하고 세 번째 거를 고르면 되나 봐요. 그래서 넘버 2 make mistake랑 같거나 더 작은 동안 이거는 여러분이 틀린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더 쉬운 버전을 쓸게요. 저는 맞는 것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것만 반복 흐름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조건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3에서 틀려야 된다. 1, 2까지는 요 while문으로 커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에 대해서만, 마지막 숫자에 대해서만 while문 다음 문장에서 커버를 해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내용물 자체는 say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으로 미리 구성을 해두고 오류가 뜨긴 했지만 일단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1 하고 말했다면, 그리고 그게 맞다면 다음번에는 2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방금 전 넘버 번째 거 했으니까 이 다음에는 넘버 더하기 1번째를 할 수 있도록 뭐 적었나요, 우리? 역시나 는 수식을 한 번 더 적고 세미콜론 찍어서 이 문장을 말한 직후에 그 다음에 이번 반복 마지막 단계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반복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는을 2번을 적었어요. 반복 시작 직전에, 그 다음에 이번 반복 끝난 직후에, 달리 말하면 다음 반복 시작하기 직전에 각각의 자리에 는 수식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버가 사용자가 정한 숫자랑 같아지면 이 while문의 실행이 끝날 거예요. 그럼 남은 작업은 틀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뭐였지? 같은 느낌으로 말해서 강제로 패배를 당하도록 할게요.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안 친다든가 하고 싶다면 그때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뭐였지 하면 틀리는 게 맞으니까 일단은 여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이 정도만 해두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패배했으니까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요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든가 아무튼 마무리 인사를 꼬박꼬박 하도록 노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적절한 패배 메시지, 뭐 얼레리 꼴레리라든가 뭐 다양한 거 요즘 감성에 맞는 거를 출력해 주시면 돼요. 까지 하면 메인 메서드 정의 내용물 구성이 끝나고, 달리 말하면 마지막으로 적절한 패배 메시지 출력하고 이 프로그램은 끝날 거예요. 일단 그래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 목표가 반드시 이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이 실패해서 게임에서 져서 벌칙을 받아야지만 끝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일단 메인 내용물 구성이 끝납니다. 약간 엔터키를 줄여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보고 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아마도 궁금한 친구들 있으니까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치는 와중에 여러분이랑 저랑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 제가 얘기했던 거가 훨씬 더 이 내용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든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게임을 만들면서 여러분이 겪었던 순간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복붙을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 자동 완성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 속도를 한번 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놔두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 다음 목표, 이제 내 손에 숫자 하나가 놓여 있을 때 그거에 알맞는 적절한 한국말 출력하는 부분을 이어서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요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say 마우스 갖다 대면 얘에 대한 정의, 메소드 정의가 지금 이 근처에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보면 예전에 sysout 할 때는 왼쪽에 그냥 빨간색 X가 적혀 있었는데 얘는 지금 왼쪽에 빨간색 X랑 전구 마크가 같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오류긴 한데 이클립스 본인 입장에서 이거 아마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랐나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대로 내가 뭔가 자동 완성을 당하고 싶다면 그때 단축키를 컨트롤 숫자 1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클립스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일단 아래 거는 너 지금 아마 철자 다르게 적은 것 같으니까 이름 바꿔볼까? 다르게 적여줄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 위에 거는 메서드 정의, 지금 아마도 우리가 적기에 적합한 버전의 메서드 정의를 지가 대신 적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어쩌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고르고 엔터를 치시면 되는데 여기서 살짝 유의할 점. 지금 우리가 이 say라는 친구를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넘버 값을 갖고 호출하고 싶다라는 걸 미리 메소드 호출식을 잘 적어 놓고 저거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int 값 하나 받는 버전의 메소드 정의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메소드 호출식을 먼저 예쁘게 적고 목표에 맞게 적고 그 내용물은 나중에 추가하고 싶어 할 때 이 기능을 쓰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엔터를 치시면 아까 봤던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메인 정의 중괄호 아래에다가 say 정의 중괄호를 적어줘요. 괜찮아요? say에다가 커서 갖다 대고 컨트롤 1 누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됩니다. 맥 쓰는 친구들은 잠깐만요. 단축키가 뭘까? 요 quick fix라는 친구인데 에딧 메뉴에 있는 것 같으니까 에딧 메뉴에 quick fix 옆에 단축키가 어떻게 돼 있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축키가 없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없으면 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없으면 왼쪽에 있는 전구를 누르시면 동등한 느낌으로 띄워보실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 메소드 호출식이 유효한 메소드 호출식이 될 수 있게끔 저 say라는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정의를 아까 전에 우리 추출을 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첫 줄을 구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탭키를 누르시면 private 대신에 딴 거 적으실 수 있어요. void 대신에 딴 거 적을 수 있어요. 이름 지금 바꾸고 싶으면 바꾸셔도 됩니다. 등등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터 치면 1로 내려가진 않고 여기는 나중에 짜기로 해놓고 요 문장을 커서를 그대로 이 자리로 놔둔 상태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지금 다른 내용 다 미리 짜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say의 내용물 내 손에 숫자가 있을 때 그거에 적합한 알맞는 369 게임에 알맞는 한국말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create 메소드 당했으면 메소드 정의가 있을 것이고 그 내용물을 채우면 돼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작은 문제인데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출력은 한국말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넘버를 바로 출력해버리면 안 되고 한국말로 1이라든가 21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사용자는 세 자릿수 이상은 안 할 거니까 입력을 안 할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지금 넘버의 10의 자릿수가 얼마냐, 1자릿수가 얼마냐를 따로 분리를 해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서로 다른 자릿수 한국말을 출력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22, 24 이런 식으로 그 자릿수 자체를 말하는 거는 1이면 1, 2면 2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쪽을 신경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건 369 게임이니까 박수를 몇 번 쳐야 되는지도 여러분이 저렇게 자릿수를 나눔으로써 좀 더 편하게 분기 흐름을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단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복붙을 쓰면 예를 들어 적나라하게 간다. 복붙을 99번 하시면 이거 문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넘버가 1이면 시사웃 1이라고 말한다. 넘버가 2면 2라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복붙 99번 해가지고 각각 큰 따옴표 내용물만 고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걸 원하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을 거예요. 특히 아닌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나 C에서 이런 걸 써봤는데 이거 자바에서 쓸 수 있다면 이거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걸 지금 당장 사용해 보고 싶다면 그때는 제 도움을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일단 여기서 살짝 언급한 자릿수 2개 나눠가지고 진행하는 걸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그나마 빠른 시간 안에 그나마 적은 부분만 써서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동일한 문제라 하더라도 방법이 무궁무진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를 꽤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 사용자가 데이터를 고르는데 그 경우의 수가 99가지예요. 지금은 그렇죠. 물론 실제 게임은 훨씬 더 많을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선 99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99가지 경우의 수를 어떻게 여러분이 서로 다른 실행 흐름, 서로 다른 최종적인 출력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것이냐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떤 순서대로 어떤 조건식을 채워가면서 정리하에 기본적으로 의존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 그러니까 if문 수를 줄이고 싶다라면 아마 여러분은 선언을 더 적던가 해서
그 99라는 뭔가 복잡도를 나눠가면서 다루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들이셔야 될 거예요. 그게 싫다. 그러면 복부 99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 버전이 잘 돌아가면 당연히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저는 일단 우리 지금 시점에 구경하기 쉬운, 제가 설명하기 쉬운 버전을 들고 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먼저 저 넘버가 1 이상 99 이하라는 점에 착안해서 일단은 두 개의 데이터를 먼저 구해놓고 스타트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 10자리랑 1자리랑 이렇게 두 개를 자릿수를 먼저 구해놓고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자리는 넘버 나누기 10 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파이썬 동네가 아니니까 저러면 몫이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버 퍼센트 10 하면 1자리 수를 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10자리 수랑 1자리 수 둘 다 공히 0 이상 9 이하의 숫자가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박수를 몇 번 쳐야 하는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넘버 오브 클랩스 같은 느낌으로 일단 담아놓고 얘는 아마도 수식 하나로 딱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처음에는 0을 담은 다음에 10자리수가 조건에 맞으면 플러스 1, 1자리수가 조건에 맞으면 플러스 1과 같이 서로 독립적으로 더하기 1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 따로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10자리 괄호 쳐야지. 저도 지금 파이썬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가 3이거나 그 다음에 또는을 쓰고 싶다면 C랑 똑같아요. 요 바를 두 번 쓰면 되는 거죠. 원기호 Shift 해갖고 그 엔터키 왼쪽 위에나 바로 위에 있는 글자 해서 바를 두 번 치시면 되는 거죠. 10자리가 3이거나 또는 이거 복붙하면 되겠죠. 10자리가 3이거나 10자리가 6이거나 또는 10자리가 9라면 을 하거나 아니면 아마도 근데 이게 더 편하실 겁니다. 0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10자리가 3이거나 6이거나 9라면 넘버 오브 클랩스에 원래 담겨있던 숫자에 1을 더해서 다시 담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통째로 복붙해서 10자리를 1자리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그래서 박수를 0번 쳐야 되냐 1번 쳐야 되냐 2번 쳐야 되냐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대충 마우스를 쓰면 편하겠죠. 그래서 1자리 얘를 더블 클릭하면 단어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죠. 그래서 10자리 자리를 1자리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넘버 오브 클랩스는 이 두 if문으로 구성한 코드 덩어리 실행이 끝났을 때 0 또는 1 또는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세 가지를 마련해 놨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말 출력하는 걸 여러 갈래로 여러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99가지를 한꺼번에 다루는 게 아니라 일단 양분을 할 수 있어요. 박수를 쳐야 하면 그 횟수만큼 치면 됩니다. 박수를 쳐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때부터 이제 한국말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돼요. 따라서 그거에 대한 분기 흐름을 먼저 가져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야 한다면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동 완성 당하면 되겠죠. 만약에 넘버 오브 클랩스가 0보다 크다면 그러면 10자리가 369거나 1자리가 369거나 또는 둘 다 369거나 인 거예요. 그러면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편하게 이 부분 열심히 적고 있으니까 만약에 넘버 오브 클랩스가 1이면 C사웃해서 짝 하면 될 것 같고 얘를 복붙해서 2라면 짝짝 하면 될 것 같아요. 33이라든가 36이라든가 등등이 이 케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뭐 5분이면 끝낼 수 있을 거고 마지막 정리하는 거 5분 하면 정시 종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전 15분 쉬고 다시 3시간 수업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자 만약에 박수를 쳐야 하는 게 아니라면 위에 있는 이 부분에 else 부분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저만 들고 올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경우의 수가 약간 많아져요. 뭘 해야 되냐? 예를 들어 지금 10자리 수가 2이고 1자리 수가 1이라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21 세 글자를 말해야 돼요. 자, 그러면 10자리 수랑 관련된 부분을 먼저 해봅시다. 만약에 10자리 수를 말해야 된다면 그 말은 0보다 크다면이 되겠죠. 10 또는 20 또는 30 또는 40, 90 등등을 말해야 된다면 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이면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배운 선에서는 여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1이 적혀 있으면 1이라 말해야 되고 등등등과 같이 적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하면 되죠. 다만 마지막에 엔터는 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복붙해서 만드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총 10번을 복붙을 해서 구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자리수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볼게요. 이 부분에서 1자리가 0보다 크다면, 그래서 만약에 1자리가 1이라면 1, 2라면 2와 같은 느낌으로, 위랑은 살짝 다른 느낌으로 아무튼 1자리수를 말하기 위한 C사웃 한 다음에 마지막 엔터는 안 치는 거 버전으로 바꿔서 구성해 두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역시나 복붙을 총 10번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귀찮으니까 집에 가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집에서 이걸 구성하신다면, 그래서 10자리수를 말해야 되면 말하고 1자리수를 말해야 되면 말했다라면 마지막에 엔터 키만 출력하고 싶다. 이때는 여러분이 C 사운드만 적고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은 채로 그냥 문장을 완성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0글자를 출력하고 마지막에 엔터를 쳐줄 거예요. 이렇게 구성하시면 이제 위에 거 신경 안 쓰고 1, 2 하고, 그렇게 해서 위에 거 신경 안 쓰고 8까지 한 다음에 박수 한번 치고 그 다음부터는 위에서 10 한 다음에 밑에 거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와 같이 10자리수가 있다면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1자리수를 적절히 말하는 버전으로 분기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자리수가 0인 케이스랑 1자리수가 0인 케이스를 일단은 따로 분리를 했어요. 그 두 케이스 각각에 대해 각각 자릿수를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10,0이라든가 0,9라든가 그런 식으로 굳이 말하지 않도록 구성을 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이거 복붙을 99번 하는 것보단 20번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뭔가 불편하다라고 느낀다면 정상이고, 그거랑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 C에서 다뤘던 몇 가지를 가져와서 얼마든지 타개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미래의 여행으로 남기고, 일단 이 정도 버전까지 해보시면 집에서 이제 완성해서 실행해 보시면 진짜로 중간중간 박수 잘 치다가 마지막에 뭐였지 하면서 패배를 하는 성공적인 코드 흐름, 데이터 흐름을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오늘의 최종 목표 내용이었고, 이제 완성되면 저한테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주셔도 돼요.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4주차 느낀 점 해가지고 여러분 글자들 적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놨어요. 거기다가 오늘 수업 진행하면서 느낀 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이 첫 번째로 느낀 점 적는 거니까 우리 예를 들면 3월 한 달 동안 느낀 점을 적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는 이번 최종 목표 달성하면서 느낀 점을 살짝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 보라고 적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우리 나중에 6월 말쯤에 종강할 즈음에 미래의 나 자신 딱 게임 하나 완성하고 프로젝트 제출하고 과거를 돌아보게 될 나 자신을 위해 적는 일종의 일기장이라고 생각하고 기록해 주시면 나중에 구경할 때 그럭저럭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느낀 점이기 때문에 과제는 아니고 배점은 없고, 대신에 기한은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밤까지로 잡아두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 올라갈 테니까 그거 보고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할게요.